오늘 자꾸 주제를 물어보시니까 이렇습니다. 나토와 미국의 갈등하고요. 네. 국제 형사 낫또가 재판 나토. 네. 국제 형사 재판소를 작살내는 트럼프. 그리고 뭐 오래된 낭숙이죠.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볼 건데요. 셋 다 무난하님이 열심히 해주실 걸로 믿고 저는 옆에서 그냥 구경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저보고 좀 쿨해지라고 하는데 저는 사실 이 돈 문제에 있어서는 약간 쿨해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약간 없이 산 사람의 특징인데 왜 내가 돈 벌 때 그렇게 힘든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다들 그렇게 힘들게 돈을 벌고 있다라는 생각에 그 한 푼이 사실 저한테는 다 부담이거든요. 음. 결코 가볍게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쿨하게 그래요. 후원 좀 던져봐. 이게 안 돼요. 못 하겠어요. 뭐 네. 욕하면서 후원하라는 놈들도 있던데 어? 흉악한 놈들. 네. 그런데 어, 비하면 네, 우린 착해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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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오늘의 PPL 상품 미리 하나 간단하게 던지고 가겠습니다. 얘입니다. 얘 귀엽게 생기네. 크기가 썩 안 아니야, 귀여워. 일상적인 것보다 많이 귀여워요. 네. 네. 얘가 서큘레이터인데요. 이게 이제 코코 젤리 이름도 귀여워. 음, 스노우맨 스탠드 서큘레이터입니다. 이게 가정용이나 넓이가 좁은 방에서 쓰시기 딱 좋은데 네. 얘가 이제 에어컨하고 같이 활용되면 활용도가 높다는 거 누구나 아실 건데 다른 서큘레이터는 굉장히 크고 소음도 센 편이거든요. 근데 얘는 소음도 적은 데다가 집안에서 쓰기가 좋습니다. 이게 음, 리모컨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제가 봤을 때 이게 최고의 장점은 음, 안 되는. 네. 앞에 리모컨이 안 리모컨이 여기 있어요. 되면, 여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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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를 네. 봐야 됩니다. 그래서 얘가 최고의 장점은 360도 회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60도 회전이 되면서 상하 좌우를 동시에 돌려주는 기능이 있는 이런 기능이 있는 서큘레이터 드물거든요. 네. 그리고 이게 키 높이 조절이 됩니다. 근데 앉은 키나 선 키나 거기서 거기네요. 네. 키 키워보니까. 네. 그래서 일상적으로 15시간까지 타이머가 있어서 한 반나절 주무시는 분도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고요. 이게 말씀드린 대로 상하 좌우를 이렇게 같이 휘줘서 주는 이런 자동 회전 기능은 굉장히 고급 사양이 들어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48,700원에 파켓몰에서 판매를 하고 있고요. 가입을 하셔가지고 물건을 사시게 되면 5,000원짜리 쿠폰을 받게 음, 되거든요. 그래서 43,000원에 구입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네. 48,700원이고요. 5,000원 추가 할인 중에 얘가 제일 키 있습니다. 키운 겁니다. 네. 요즘은 선풍기보다 이 서큘레이터 쓰시는 분들이 훨씬 많으시더라고요. 저도 사실 이걸 한 번도 써본 적은 없는데, 생각보다, 네. 이게 1단계거든요. 단계를 세게 하면 이게 훨씬 바람이 세지는데, 네. 뭐, 선풍기용으로 사용하셔도 좋고, 에어컨과 같이 활용하셔도 좋고, 그런 제품이라고 쑥스러우니까 내려놓을게요. 네. 방송에 방해되지 않도록 내려놓고. 근데 아까 한혜정님께서 네. 지난주에 그 김수미 선생님 그 음, 돼지고기 있잖아요. 네. 그 냄새가 너무 나서 못 드셨다고 하셨는데, 진짜요? 근데 저 사실 그 지난주에 받은 거 저도 두 개를 가져왔어요. 가져와서 후배 줬거든요. 그 후배한테 꼭 내가 먹어보고 얘기를 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친구가 너무 맛있다고 해서 냄새가 나거나 혹시 질기거나 하지 않냐고 그랬더니 그런 거 전혀 없이 양념도 짜지 않아서 너무 좋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 네. 집도 잘 먹었어요. 혹시 제품에 문제가 있다고 하시면요, 다 드셨더라도, 버리셨더라도, 이 파켓몰 본사에 연락하셔가지고 환불 받으십시오. 네. 제가 책임지고 환불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네, 근데, 그리고 어, 죄송하니까 네, 물건도 하나 다시 보내라 그럴게요. 음. 매우 화가 나네요. 네. 근데 진짜 한 회장님 입장에서는 좀 짜증이 네네. 날만하다고 저는 생각을 한 해요. 회장님, 내가 이름 적어놨으니까요. 네, 네, 바로 반품 내지는 조치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저기 앞에 있는 거 이거 뭐냐고 자꾸 얘기하시는데 이거 지난번에 저희가 한번 소개해드린 루이첼 음, 앰플이에요. 앰플 여성분들은 잘 아실 텐데 제가 이 앰플을 왜 소개를 해드리냐면 일단 이 앰플 가격이 겁나 떨어졌어요. 네. 이게 유통기한이 11월 20일까지거든요. 그러니까 5달 음, 정도밖에 안 남아서 이
이 앰플이 두 개 9,900원으로 떨어졌어요. 원 그래서 플러스 원으로. 그래서 최근에 사실 날이 더워가지고 이제 피부가 이제 땀이 많이 나다 보니까 화장도 잘 안 받고 의외로 그러니까 피부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저도 워낙 땀이 많아서. 그래서 제가 앰플을 이용해서 집에서 간단하게 피부 관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절대 비싼 앰플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화장품 비싼 거 사실 필요 없어요. 효과를 원하시면은 그 돈으로 저는 딴 거 말씀 안 드립니다. 피부과 가서 그냥 레이저 시술 받으시면 돼요. 피부과 아, 가서 솔직하다. 레이저 시술 그냥 레이저는 기계값이거든요. 그래서 기계값만 뽑는 용도이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많이 싸졌어요. IPL이라든지 레이저 토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저도 사실 귀찮아서 잘 안 갑니다만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집에서 그냥 관리를 하려고 하는데 이 앰플을 사용해서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뭐냐면은 그냥 씻고 나오셔가지고 토너로 얼굴 정리하시고 여성분들은 다 알아들을 거예요. 이 앰플을 10분 단위로 그냥 딱 3번만 발라주면은 되게 촉촉하고 괜찮대요. 그러니까 그 이외에 딴 거 안 바르셔도 된다고. 최근에 그 앰플 사용해서 피부 관리하는 게 또 유행이라고 그래가지고 저도 이러면은 사실 앰플 많이 쓰게 되거든요. 그러면 좀 저렴한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여름에 내 피부 조금 관리, 그러니까 무거운 거 못 바르거든요. 땀 줄줄줄줄 흘러서. 그럴 때 앰플로 10분 단위로 딱 3번만 바르는 걸로 저녁 때. 그걸로 충분히 피부 관리 가능하니까 우리 완판시킵시다. 원 플러스 원 9,900원이면 다른 앰플보다 훨씬 싼 거거든요. 일단 내가 한여름에 딱 2달만 한다라고 생각하고 쟁여놓으시고 이걸 사고요. 그냥 막 헐게 그냥 계속 막 쳐 바르세요. 바르세요. 그냥 덕지 발라서 그냥 양으로 승부를 보십시오. 그게 최고예요. 이게 약간 뭘 아껴? 피부를 위한 비싼 거 건데. 사면 손 떨리면서 그런 거 있잖아. 왜 옷도 너무 비싼 거 사면은 옷 때문에 어디 앉지도 못하고 옷에 뭔가 문제 생길까봐 되게 조심스럽잖아요. 저는 세상에서 그게 너무 싫어요. 그래서 옷을 저렴한 것만 사거든요. 옷은 오셔야 돼. 편하게 그냥 잘 맞으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화장품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듬뿍듬뿍 쓸 수 있으면 되지. 이거 쓸 때마다 금싸라기처럼 손 떨려 막 이러면서 내가 이거 하나 살려면 얼만데 막 이렇게 짜내가지고 어렵게 쓰다가 나중에 절반은 유통기한 상해서 버린다. 맞아요. 쭉쭉 뽑아서 쓰실 수 있는 싼 거. 자, 이름 한번 다시 불러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루이첼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파켓몰에서 루이첼이라고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콜드 콜라겐 앰플, 주름 개선 및 미백 이중 기능성 화장품입니다. 요거 저는 올 여름에 딱 요걸로 관리를 해서 여러분께 실제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앰플 이름은 루이첼 콜드 콜라겐 앰플입니다. 콜드. 레이저 시술 받으면 고기 굽는 냄새 나나요? 아니요. 고기 굽는 냄새는 예전에 제가 전 뺄 때. 네, 전 뺄 때. 저는 머릿속에 사막이 있다마는 거, 콩알 만한 걸 하나 없앴는데요. 진짜 한 3일은 고기를 못 먹었어요. 냄새가 나죠. 이게 타는 냄새는 정말 끔찍한 레이저로 태운 냄새는. 네. 자, 본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아하다. 네, 자. 나또 얘기해야죠. 네. 나토. 영국이나 미국에서는 네이토라고 발음을 해요. 그래서 혹시라도 국제뉴스 들으시다가 분명히 나토라고 자막이 나오는데 왜 나토라는 단어가 안 들리지? 네이토. 네이토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니까요. 그렇구나. 네. 자,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독일에도 미군이 주둔을 하고 있잖아요. 한 34,000명 정도 있는데 거기서 이제 9,500명 빼겠다. 그래서 25,000명 수준으로 줄이겠다라고 공식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독일을 지켜주는데 독일이 그만큼 돈을 안 내고 있다.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러시아와 노드스트림 2라고 해서 가스관 다이렉트로 연결하고 있잖아요. 에너지는 독일에 의존하면서 도대체 우리가 왜 러시아 위협에 맞서가지고 독일의 안보를 책임져야 되는지 모르겠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한 이후부터 계속해서 이 나토, 북대서양조약기구라고 하죠. 미국을 비롯해서 유럽, 그러니까 이 합쳐서 같이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데 나토가
어떤 의미에서는 미국보다는 유럽의 안보를 더 위주로 하는데 정작 분담금에 있어서는 우리 미국이 다 부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억울하다라는 식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마 그 뉴스 기사만 보신 분들 입장에서는 진짜 그러면 미국이 유럽 안보까지 다 책임지고 있는 거야? 라고 오해하기 딱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나토 총 예산이요 얼마 안 해요. 25억 달러밖에 안 합니다. 네, 25억 달러밖에 안 돼요. 네. 뭐한 3조 원이 채 못 되는 금액인 그렇죠. 거죠. 지금 우리한테도 15조, 이게 5조, 5조를 5조, 내놓으라고 6조. 협박을 하고 있는데 네. 그런데 반하면 25조는 겁나 싼 거고요. 그 중에서도 3조가 안 되는 돈이에요. 미국이 분담하는 금액은 15%밖에 안 돼요. 아, 원래 22%였다가 작년에 12월에 16% 정도로 이렇게 낮추겠다라고 또 1% 갖고 또 네. 나의 정확성을 붕괴네. 아무튼 어찌 정확해야 됐거나, 되니까요. 네. 뭐 25억 달러에 한 15, 6% 정도 되기 때문에 얼마인가요? 한 3천억?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야. 유럽에 갖다 쓰는 돈은 그거밖에 안 되면서 거기다는 온갖 미소일의 항공모함까지 전부 다 동원을 다 하고 팔잖아요. 그 정도로 돈을 많이 쳐발리면서 걔네들은 그거밖에 안 받으면서 우리한테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 대통령이 줄 리는 없습니다만 네. 아무튼 어찌 됐거나 이래저래 저희도 한 1조 원 이상을 분담하고 그렇죠. 있고 뭐 1조 5천억까지 줄 수 있다고 얘기했거든요. 네, 그랬기 때문에 뭐랄까요? 양보를 더 이상 해서는 안 된다. 미국은 충분히 우리한테 많이 걷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서 이 얘기를 여러분이 왜 아셔야 되냐면 지금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 상황에서 우리가 그걸 알기 위해서는 그럼 도대체 미국이 다른 나라와는 어떤 식으로 분담금 협상을 하고 있고 과연 다른 나라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미국이 어느 정도 부담하는지 좀 정확히 알아야지 비교 대상이 있어야지 우리가 더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기준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정말 그 나토라는 게 유럽의 안보, 러시아의 위협에 대비한 유럽의 안보를 위해서 생긴 거냐 처음에 나토가 왜 생기게 됐는지 이 과정을 조금 들으실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또 역사네. 네. 자, 1945년에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이 독일을 분할 점령하잖아요. 자, 여러분, 독일 그 당시에 전범 국가입니다. 자, 근데 이 서방연합국하고 소련 사이가 삐걱대기 시작하죠. 이데올로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죠. 그래서 왜 독일을 시작으로 지중해까지 철의 장막이라고 하는 경계가 생기게 되는데, 자, 전쟁 피해로 국력이 바닥난 서유럽 같은 경우에 소련의 공산주의가 밀고 내려올 것에 대비해서 미국 입장에서는 유럽이 공산화되면은 미국 자체의 안보가 위협을 받기 때문에 그걸 막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독일이 다시 얘들이 재정비를 해가지고 전쟁을 일으키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것마저도 막아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만든 조직이 나토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그냥 러시아의 위협, 이거는 지금 현재적인 입장인 거고요. 그 당시 처음 생길 때는 소련의 공산주의가 밑으로 밀고 내려오는 걸 막을 뿐만 아니라 독일까지도 통제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그 통제를 위해서 서유럽을 먼저 만들자고 한 것도 아닙니다. 서유럽 같은 경우는 지금 전쟁 후라서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미국 입장에서는 그 전쟁 치르면서 미국이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거든요. 그래서 야, 우리가 그래도 안보는 챙겨야지 하면서 이걸 만들고 이걸 만듦과 동시에 미국은 뭘 하죠? 군수산업업체를 또 키우는 거죠. 조금 이제 설명을 드려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한마디로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유럽에 있는 거의 모든 부가 미국으로 건너가 버렸죠. 그래서 심지어 유럽 대륙에는 금이 1톤도 안 남았다. 전부 다 북미로 넘어갔다는 얘기가 들릴 정도예요. 왜 그러냐면 1944년에 브레튼 우즈 체제라는 게 발동을 해요. 이건 뭐냐? 미국에서 브레튼 우즈라는 곳에서 이제 회의를 해요. 전쟁 중이죠. 전쟁 중인데 이 당시만 해도 기축통화가 달러가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이 멀찌감치 떨어져 있다가 자, 그러면 우리가 전쟁에 같이 이걸 할 건데 문제는 뭐냐? 니들 금 가지고 있지? 자, 전쟁이 일어나면 사실 어느 나라 화폐건 다 불안해지거든요. 그러면 미국이 담보로 맡을 수 있는 건 금밖에 없어요. 금 본위제라고 그래가지고 금 가져와. 그러면 내가 무기 대줄게. 무기 대줄게. 그러니까 달러로 딱 바꿔줄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금이 다 안 남은 이유가 뭐냐면 다 금을 싸들고 와가지고 다 달러로 바꿔가지고 그 돈으로 또 뭘 한다? 미국제 무기를 사는 거죠. 전쟁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게 달러로 바꿀 과정 없이 금하고 무기하고 그냥 바꿔치기 그렇죠. 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걸 못하게 하려고 막 그 유보트가 나오고 태평양에서 미국 생선을 막 침몰시키고 그런 거예요. 왜냐면 미국은 전쟁을 안 하는 국가에서 그 당시만 해도. 그렇죠. 진주만 사고 턴지기 전에는 법적으로 해외 파병이 안 되는 국가였기 때문에 맞아요. 우리는 무기만 팔 거야 그러면서 유럽에 있는 금을 다 걷어들였단 말이죠. 근데 전쟁이 끝났는데 이제 자체적으로 뭐랄까 재건을 해야 되잖아요. 영국이고 독일이고 뭐 다 돈이 다 떨어진 상태에서 재건을 하려고 하니 어떤 국가에서도 상대방 화폐를 믿을 수 없게 되는 그렇죠. 거예요. 왜? 금이 없으니까. 얘네들은 담보를 해줄 수 있는 게 없단 말이에요. 신용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 금을 팔아먹기 위해서 미국이 자국 내에 일정의 금 보유 금지령을 내려가지고 미국 안에 있는 금들을 엄청나게 싼 값에 사모아요. 그래서 이거를 유럽의 싼 가격으로 다시 되팝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갖고 그거를 자국 내 은행에 넣어서 경제 부흥을 했는데 이런 과정 중에 부흥하는 경제 중에 이제 미국제 산업기계를 비롯한 자동차 물품들도 다 팔려 나갔지만 무기를 집중적으로 팔아야 되는 거예요. 왜? 전쟁 끝나고 미국 무기가 너무 많이 남았거든. 일본이 너무 일찍 패망하는 바람에 생각보다 일찍 패망하는 바람에 많이 오래 못 버텼죠. 어마어마하게 많은 배들과 비행기가 다 남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 당시를 대비해서 만들어 놓은 그 폭격기들이라든지 그 배들 같은 것들이 아직도 미국의 어떤 그 비행기 공동묘지 같은 데가 그대로 보관이 돼 있을 정도로 군수무기가 엄청 남은 거야. 그래서 그걸 팔아먹기 위해서 나토를 창립했고 6.25 전쟁이 터지고 난 다음에 3년 동안에 가까운 폭격전으로 지네가 갖고 있는 탄약을 우리 한반도에 다 쏟아 부은 게 미국의 행실이었죠. 네, 지금 바르샤바 조약기구에 대항해서 만든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선후 과정이 틀리죠. 네, 틀리죠. 뭐냐면은 이게 이제 1945년에 먼저 생겼거든요. 먼저 생기고 이게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소련도 우리도 유럽 안보에 이바지하고 싶어요. 이러면서 1954년 3월에 나토 가입을 신청을 해요. 근데 이제 회원국들이 받아줄 리가 없죠. 그러자 독일에 대해서는 독일은 어떤 의미에서는 서방 국가에서 통제해야 되는 나라지만 동독과 서독이 좀 나뉘게 되잖아요. 그래서 1955년에서야 서독의 가입이 승인이 됩니다. 자, 서독을 이렇게 감싸는 걸 보면서 소련이 위기 상황을 느낀 거죠. 나토가 반공 동맹을 결성을 했구나. 그러면서 1955년 그 같은 해 5월에 바르샤바 조약기구를 결성을 합니다. 본인의 위성 국가들, 동유럽 국가들과 함께 안보 동맹을 만드는데 그게 바르샤바 조약기구인 거죠. 미국의 전략이 실패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원래 이제 해상에서 싸움이 주로 일어났어요. 2차 대전 말미에는. 그러니까 해군력에 러시아가 그 당시 소련이 투자를 많이 할 걸로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극동 함대처럼 이제 유럽해나 태평양으로 진출하려고 하는 해군력 증강을 할 걸로 노렸는데 그러기에는 미국의 해군력이 너무 막강한 거예요. 그래서 소련이 방향을 살짝 틀어서 우주무기로 이걸 바꿉니다. 결국 미사일 비축전으로 간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원래 탱크나 이 전함, 뭐 항공모함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바다를 소련을 바다에서 봉쇄하는 방식으로 군비를 팔아먹을 줄 알았는데 갑자기 미사일 경쟁, 핵무기 경쟁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게 아닌데? 라는 상황이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지금 말하는 일종의 핵무기들이 집중적으로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서 만들어져서 이 핵무기들이 전부 다 나토에 배치가 된 거예요. 유럽 국가들의 핵무기를 쫙 간 거예요. 근데 러시아 입장에서는 미국이 침공할까 두려워서 자꾸 러시아라 그러네. 소련 입장에서 미국의 침공과 해군력이 들어와서 미사일 전력을 늘린 건데 미국은 어차피 자기 나라에도 닿지도 않아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렇죠. 태평양을 건너오지도 못할 소련의 미사일을 대비한다는 이유로 자국의 중거리 미사일들을 엄청나게 만들어서 유럽에다 갖다 배치를 해갖고 유럽을 전쟁 직전의 상태로 만들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미국이 제일 싫어하는 무기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이죠. 그렇죠. 장거리, 중거리는 어차피 안다. 안 닿아요. 어디서 쏴도 안다. 미국까지는 오지 않아요. 그렇지만 대륙간 탄도미사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북한에서 개발했다고 계속 얘기해서 미국이 긴장하게 만드는 그 무기 같은 경우에는 미국 대륙 본토를 겨냥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은 본토만 안 건드리면 돼. 근데 미국 본토가 건드려질 수 있는 거에 대해서는 예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걸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나토 가입국하고 EU, 유럽연합 가입국하고 달라요.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또 헷갈리시는데, 올해 3월에 북마케도니아가 30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하면서 더 나토가 예, 가입이 됐고, 스위스, 오스트리아, 스웨덴, 핀란드, 아일랜드는 회원국이 아닙니다. 아니고요. 그리고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나 세르비아, 코소보, 조지아, 몰타, 키프로스, 우크라이나도 EU 가입과 함께 나토 가입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인 상황이지만 유럽 입장에서는 지금 굉장히 좀 곤란해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예전에 러시아가, 그러니까 소련이 해체되면서 사실은 그 서방 국가의 우두머리들이 제일 했던 걱정이 뭐냐면은 소련 시절에 막 그 발전했었던 무기 산업이라든지 어떤 우주 방어 그렇지. 그리고 만들어낸 네. 핵탄두들. 그런 것들을 과연 이 나라가 찢어졌단 말이에요. 해체가 된 상황에서 그 당시 소련으로 묶여있던 나라에 이렇게 뭐라 그러죠? 쫙 포진돼 있는 위성 상황이죠. 국가들. 예, 거기까지 네. 포진돼 있는 거죠. 그러면 서방 국가 입장에서는 이 통제를 하던 소련이라는 나라가 없어졌단 말이죠. 물론 제일 큰 러시아라는 국가가 있기는 하지만 과연 이 러시아가 예전 소련 시절처럼 이 위성 국가들에 대해서 통제력을 발휘할 수 있느냐, 그거에 대해서 믿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러시아라는 나라 자체를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 서방 국가에서는 과연 이 당시에 만들어진 그 수많은 무기들과 수많은 과학기술과 위험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가가 사실은 가장 큰 숙제였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일단은 동유럽 국가들을 달래서 나토로 가입을 시키는 거예요. 잘 들어. 일단 니들 소련 지긋지긋하지. 자, 소련이 해체될 당시에 동유럽 국가들은 이미 소련한테 뽑힐 때를 뽑혀가지고 굉장히 소련과 감정이 안 좋게 헤어지는 나라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소련의 밑으로, 그리고 해체된 다음엔 러시아 밑으로, 러시아 통제력 아래에 들어가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 나라들 입장에서는 자국들 자체로 설 수 없다. 그러면은 러시아에 대항할 수 있는 급의 나라에 붙는 수밖에 없죠. 그게 이제 유럽이 형성하고 있는 유럽연합, 그리고 미국과 함께 안보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나토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나토에서 받아들인 동유럽 국가들은 굉장히 전략적인 차원에서 가입을 시켜줬다라고 숟가락만 얹은 돼요. 거예요. 숟가락만. 네. 실질적으로 그 소련, 지금의 러시아하고 군사적으로 대적할 수 있는 경제력이나 수준을 가진 국가는 영국, 독일, 프랑스밖에 없죠. 유럽 안에는. 그리고 이제 이 국가들 안에 있는 많은 군대와 무기들이 물론 국산 무기들도 꽤 있습니다. 유럽이 공동으로 개발, 유로파이터라든지 뭐 각 나라마다 전차나 이런 것들이 있긴 하는데 이들의 생산량이요. 전쟁을 치르거나 자국 방해를 할 수 있는 수준을 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 미국이라는 큰 그늘을 믿고 미국이 어떤 해구산을 비롯한 군사력의 강점을 믿고 자국 방위에 대해서 굉장히 소홀해져 버린 거야. 그러니까 예전에는 발달된 군사기술, 전차 기술이나 포 기술을 갖고 있었는데 지금은 이것들이 이제 점점 더 사라지기 시작한 거고 그렇죠. 그만큼 미국에 대한 미사일이나 이런 그 전략 무기를 제외한 나머지 그 군대의 어떤 수준은 사실상 거의 해체된 수준에 가까운. 그러니까 실전 군인이 아니라 약간 예비군 수준에 가까울 정도로 나토가 무력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토의 군사력을 지금 책임지고 있는 나라는 딱 두 나라 정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하고 터키. 미국이야 워낙 뭐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국방비를 쏟아붓는 나라기도 하고, 근데 터키가 나토 가입국이거든요. 의외였어요, 그건. 네. 근데 터키의 군사력이 지금 미국에 이어서 2위. 지금 독일에 있는 이제 주한미군이 전 세계에 있는 주한미군이 가장 많은 숫자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독일을 특별하게 중요하게 생각하나 보다 아니면 독일하고 사이가 좋은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큰 착각인 거예요. 뭐냐면 독일은 미국을 제외한 국가, 그러니까
아메리카 반도를 제외한 상황에서 나머지 대륙들을 한꺼번에 이렇게 딱 보면요. 독일이 딱 중심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미국을 위치상. 제외한 상태에서 독일의 위치가 어디에 가더라도 파병을 하든 제일 가까운 위치. 중동에 보내든 러시아로 보내든 아프리카로 보내든. 그래서 독일이 전략적인 위치상의 유리함 때문에 미군의 기지가 들어갈 수 있는 선택을 받은 겁니다. 근데 맞아요. 미국이 이제는 싫어. 전 세계 방해해주는 것 자체가 싫어. 니네 방해는 니들이 알아서 해. 필요하면 내가 무기는 팔게. 요런 개념으로 바뀌게 되다 보니까 지금 독일에 지금만큼의 군사를 두고 있을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독일 입장에서는 미국이 트럼프가 계속 우리가 너네 지켜주고 있는데라고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독일의 외무장관이나 국방장관 입장에 기분이 나쁘잖아요. 아니 이것들이 지네 필요에 의해서 그렇죠. 갖다 놔놓고는 어디서 대놓고 우리를 지켜준대? 그러면서 이제 점잖게 얘기를 하죠. 외교나 국제 관계는 결국은 누가 그럴싸하게 포장하느냐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자, 독일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미군이 유럽에 주둔하는 것은 대서양 연안 국가들의 안보를 지키고 아프리카와 아시아에 미국의 국력을 투영하기 위한 거다. 참 표현 고급지죠. 뭐라는 거니 한마디로 닦아놓고 얘기하면 야 니들이 아프리카하고 아시아에 군대 보내기 편한 딱 장소니까 독일에 갖다 놓은 거지. 보여주려고 갖다 놓은 거야 라고 솔직하게 얘기해 준 거죠.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왜 자꾸 나토를 공격을 하냐. 첫 번째, 1949년 나토를 창설할 때와는 지금 국제 환경이 많이 달라졌잖아요. 러시아를 일방적으로 견제를 하는 상황이 아니고 러시아하고 전략적으로 제휴를 하는 관계, 협력을 하는 관계예요. 유럽에.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굳이 러시아의 남하를 걱정해서 나토를 운영해야 될 이유가 없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 나날이 늘어가는 미국의 부담. 그러니까 나 이제 더 이상 그러니까 세계 경찰 하기 싫어라는 것도 싫고, 그리고 또 하나가 미국 우선주의에 입각한 현실적 관계라는 부분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올 1월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러면 좋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를 단순히 대서양만의 어떤 안보를 위해서가 아니라 중동까지 확장을 하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동 국가들한테도 나토에 들어오라고 해가지고 문호 개방하자. 그렇죠. 문호를 개방한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 회원국이 그만큼 중동 쪽으로 늘어나게 되면은 중동을 유럽으로까지 흡수를 한다? 이분은 지금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무리한 전략인데 그게 이제 확실하긴 하지. 네. 일종의 이제 관리할 러시아를 압박하는 입장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나토미라고 본인이 이름까지 정했어요. 나토미. 그러니까 나토 플러스 미들이스트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되면은 어차피 중동에 돈 많은 국가들 들어오면은 걔들도 분담금 낼 거 아니야. 그럼 미국의 분담금은 또 줄어들어요. 그렇지. 그러나 무기는 또 마음 놓고 팔 수 있어요. 왜? 안보 공동체가 되면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무기들 간에 사실은 통해야 되잖아요. 이게 그러려면은 미국제 무기를 써가지고 미국제 정보전이니까 어차피 정보를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려면은 야 미국 무기를 사야 돼. 그래서 터키가 러시아제 무기 사는 걸 미국이 극구 반대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정보가 다 서로 교환돼야 되는 상황인데 왜냐면 이걸 결합시키려면은 서로 터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러시아제 무기를 사용하기 위해서 지금 터키가 주로 사용하고 있는 미제 무기에서 이 부분을 터버리게 되면은 소프트웨어를 공개해야 되는 부분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미국의 어떤 군사적 비밀이 다 넘어간다라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미국이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 건데 중동까지 터버리면은 야 완벽하지. 그냥 미제 무기로 다 포진을 시킬 수밖에 없다라는 게 너무나 당연해지는 겁니다. 근데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프리카도 그렇고 중동도 그렇고 러시아의 영향력을 확장하기 위해서 지금 혈안이 되어 있거든요. 푸틴은 다시 제국을 만들고 싶어하는 꿈이 있는 사람이에요. 차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본인이 황제가 되고 싶은 사람인데 근데 그거를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는 게 트럼프 대통령은 이거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유럽에서는 그것까진 좀 되는 거죠. 친하게는 지나겠는데 니들이 유럽에서 행세하는 꼴은 못 보겠는데 이렇기 때문에 독일하고 러시아 관계가 좀 미묘해진 거죠. 그러니까 첨삭해서 이제 우리 밀리터리 매니아들이 이해하실 수 있는 좀 재밌는 부분을 해보면 사실 구소련 군대가 가장 무서웠던 게 뭐냐면 전차 부대입니다.
전차 부대. 네, 왜냐면 소련은 워낙에 넓었기 때문에 지역이 넓기 때문에 보병이 커버할 수 있는 수준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전차 부대를 집중적으로 키웠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전차 부대를 보유하고 있는 게 소련이었고 그게 러시아로 전차가 넘어옵니다. 그러니까 소련 국경에 있는 국가들은 소련의 미사일도 물론 무섭지만 미사일보다도 더 무서운 게 전차 무기였어요. 근데 소련 연관한 국경선이 너무 넓잖아. 소련은 공식적으로 전차마다 수만 대 수준인 거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 나라들을 대적하기 위해서는 똑같이 전차 부대를 보유해만 했었던 거예요. 이걸 가장 고민했던 국가가 중국이었습니다. 미소 접경 간에 소련이 이 전차를 늘리게 되면 중국은 정말 울며 겨자 먹기로 전차를 갖다가 대놔야 돼요. 그렇죠. 왜냐면 쑥 밀고 내려오면 아무 대책이 없거든. 순식간에 국경까지 밀리니까. 그래서 이걸 유지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든 거예요. 그래서 중국은 러시아한테 일종의 제안을 합니다. 기름을 사주죠. 니네 기름을 내가 사줄게. 시세가 국제 시세가 30달러에서 50달러 할 때 150불에 사줄게. 배럴당. 이 실제 계획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10년 동안 사줄게. 그리고 이거를 하기 위해서 송유관도 높게. 돈은 반반씩 내자. 그래서 국제 시세보다 3배에서 5배 비싼 가격으로 석유를 사줍니다. 그리고 조건으로 접경 부대에 있는 전차 부대를 물려. 이렇게 된 거죠. 아, 그러면은 그 전차 부대는 어디로 향할까요? 유럽 전선으로 간 겁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아직도 그 벨라루스라든지 지금 굉장히 친러 국가들 있잖아요. 러시아하고 이렇게 국경이 맞닿아 있는 그 발트의 3국들하고 합동 훈련합니다. 군사훈련해요. 여전히. 예.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가 중국의 어떤 돈의 매수가 돼가지고 이거를 유럽 전선으로 다 옮겨 놓은 거야 일단. 그러니까 말하자면 배치할 데가 없어가지고 일부는 그렇죠. 창고에 넣고 굴러다닐 최소 전차가 러시아 유럽 전선 쪽에 가니까 제일 쫄은 나라가 아까 말씀드린 폴란드인 거예요. 폴란드. 왜냐면 육로로 연결되는데 제일 먼저 짓밟히는 국가가 폴란드거든. 그래서 폴란드가 유럽에서 가장 전차를 많이 보유한 전차 강국이 된 거예요. 왜? 다른 나라는 안 가져도 된다고 생각해. 그리고 자체적으로 전차 생산이나 유지를 안 해. 근데 폴란드는 바로 러시아가 앞에서 전차를 들이대고 있는 상황이고 한번 밟혀본 적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러시아의 저지선, 그러니까 우리 국경만큼은 지켜야 된다는 이 생각 때문에 혈안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군이 나가는 부대를 우리가 받겠다 하는 것도 그것 그렇죠. 때문이고, 자체적으로 전차 부대를 양성을 해가지고 러시아하고 최소한 쳐들어가지 못해서 막아낼 수 있게끔 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그걸 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폴란드 국내에서 기술 이전을 받아 국산 전차를 생산하고 싶어요. 그래서 미군 들어오라고 얘기를 하는 게 폴란드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가 2014년에 크림반도 강제 병합하는 걸 봤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서방 국가가 힘을 못 쓴 것도 봤단 말이야. 기껏해야 그 크림반도를 강제 무력으로 이제 병합했다는 거에 대해서 제재를 한다고 해도 러시아가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걸 봤기 때문에 폴란드 입장에서는 더 이상 유럽을 믿고 있을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하고 밀착을 하는 거고, 그 미군 우리가 받겠소. 제발 주둔해 주시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폴란드가 자체적인 국산 전차 생산을 하는 MOU를 한국하고 맺어가지고 국내 흑표 전차를 표준 전차로 해서 폴란드 국내에서 생산할 계획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전차가 폴란드로 수출될 가능성이 높고요. 이 와중에 우리 전차 기술을 차용해서 약간 이렇게 싸구려로 만들어낸 전차가 터키에서 양산이 돼가지고 중동 지역에 팔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산 전차는 맞는데 약간 부품이 헐해 좀. 그래서 중동용으로 판매되고 있는 이게 세계에서 보급형 전차를 생산하고 있는 국가도 터키인 거예요. 그만큼 얘네들은 군비 증강을 해야만 하는 거고 그 모든 게 러시아 때문이다. 러시아 눈치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터키가 하는 짓이 약간 중국 같은데? 짝퉁 만들어내고. 야매를 네. 많이 쓰는 거. 터키가 원래 이거 잘하잖아. 네, 알타이 그렇습니다. 전차.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군축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프랑스도 군사력을 결코 줄이고 있지는 않아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아프리카에도 여전히 수천 명이 주둔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프랑스가 노리고 있는 곳은 동남아 쪽이에요. 동남아 쪽에 실제로 훈련 교관을 파견을 해가지고 그쪽 군대들하고 그쪽 나라들 정부들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제 무기를 그쪽에다 팔아먹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단 그 부분이 희한하게 언론에는 보도가 잘 되지 않아요. 근데 이거를 저는 그 르몽드라고 하죠. 진보적인 프랑스의 일간지 르몽드가 있는데 그 르몽드에서는 사실 자국 내 소식이니까 계속 그 부분에서 비판적인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거기는 다 보도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나토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붕괴되는 건 재래식 전력 때문에 붕괴되는 게 아니고 미국의 전략 무기를 앞으로 뺄 거냐 말 거냐에 따라서 좌지우지가 됩니다. 지금 미국과 러시아가 중거리 탄도 미사일에 대한 협약을 탈퇴하고 이걸 새롭게 막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중거리라는 게 기준이 5,000km예요. 5,000km. 5,000km를 날아갈 수 있는 미사일들이 사실상 유럽과 러시아의 전선에 집중적으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미국과 러시아가 서로 줄여가 보자라는 협상을 하던 중에 요즘 이제 에너지 문제로 조금 사이가 안 좋다 보니까 이거 전면 폐기하고 이제 막 양산해서 막 생산하고 싶은 대로 막 갖다 놓고 한번 붙어보자 뭐 이런 식으로 된 거예요. 나 이거 양산하면 있잖아. 한국이든 일본이든 동남아든 유럽이든 터키든 막 갖다가 심을 거야 라는 식으로 러시아를 협박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중국 니들도 미사일 많잖아. 니들까지 들어와서 여기에 합쳐가지고 새로운 형태의 군축 하자. 조약 맺어. 맺자. 이제 나토 의미 없어. 지역적으로 땅개들처럼 모여가지고 국지전하고 전환 포 쏘고 이런 시대 아니야. 이제 미사일 한 방이면 끝내는 시대야. 미사일 전력으로 새로운 군축 회담을 열고 이 미사일 전력을 중심으로 한 군사 동맹의 3파전을 새롭게 만들려고 하는 굉장히 큰 구상을 벌려가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무슨 비행기 보내서 맨날 훈련하고 정비하고 전차 보내고 포 실험하고 이런 재래식 병력들이 집중 배치되어 있는 나토에는 더 이상 투자 안 하겠다라는 생각이 트럼프의 생각인 거죠. 제첩국 사이소. 건강한 고향의 맛 화개장터 제첩국을 드셔보세요. 섬진강에서 직접 잡은 활제첩을 가족 같은 넉넉한 인심과 정성으로 조리해서 넉넉한 건더기와 진한 국물 맛을 담았습니다. 010-8560-5265로 전화 주시면 송 작가의 고향 선배인 주인장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010-8560-5265 500g 2인분 냉동팩 10개를 5만원에 배송해 드리는데요. 부추와 풋고추를 곁들이시면 더욱 맛이 좋아진답니다. 010-8560-5265 화개장터 제첩 쿠쿠쿠쿠. 근데 이제 유럽 입장에서는 그러면 유럽군을 우리끼리 창설하자 승질을 하니까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나 유럽 제가 봤을 때는 이미 너무나 나토 의존한 지가 오래됐잖아요. 수십 년이 됐잖아요. 그래서 주도적으로 나서가지고 유럽군을 창설할 수 있는 나라가 지금 없어요. 그나마 가장 우두머리 역할을 잘 통솔력 있게 끌고 왔던 사람이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인데 지금 메르켈은 이미 본인이 정계 은퇴를 선언을 했거든요. 내년까지 자기 임기까지만 딱 하고 나오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마누엘 마크롱이 그 자리를 누리고 있지만 중요한 건 마크롱의 그릇 크기가 그걸 통솔할 수 있고 끌고 갈 수 있는 심지어 마크롱의 말이 먹히지 않는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나머지 국가들의 지도자는 영국에 있는 총리는 그 바보고요. 보리스 존슨. 네, 보리스 존슨은 이제 바보로 이미 다 확인이 됐고, 독일의 이제 앞으로 극우 정치는 너무 늙었고, 네. 기본적으로 생각이 완전 보수주의에 쏙 빠져 있는 거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유럽 안에서도 발언권을 높여서 뭔가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네. 그렇게 되다 보면 유럽 자체도 결국은 러시아의 입김하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송유관, 문평문노가 얘기했던 송유관을 2개나 뚫어가지고 독일과 러시아가
가스를 주고받고 있는데 이게 독일에서만 끝나지 않고 그게 이제 주변 국가로 계속 이렇게 옮겨가면서 퍼질 수 그렇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걸 제일 싫어하는 국가가 미국인 거예요. 미국이죠. 왜냐면 미국도 그 유럽에다 셰일 가스를 갖다 팔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LNG 선 있잖아. 배에 실어가지고 가라니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싸게 준다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유럽 입장에서는 배 실어오는 게 파이프보다 쌀 수가 없죠. 그렇죠. 근데 유일하게 유럽에서 미국산 셰일가스를 받아서 쓰는 한 나라가 있습니다. 어딜까요? 폴란드죠. 폴란드요. 네. 폴란드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군을 받겠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독일만큼은 절대 믿을 수 없는 이웃으로 보거든. 이미 한번 발표받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나토가 존속이 된다고 치면 앞으로 이제 독일 위주가 아닌 폴란드 위주의 어떤 군대로 변화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유럽이나 이런 쪽에 있어서 이제 자국 군대를 뺀다? 이거는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시리아도 그렇고 아프가니스탄도 쉽지 그렇고 않아요. 뺀다고는 했으나 빼기로 결정을 했으나 실제 군대는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지금 어떻게든 영향력을 끼쳐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어떤 결과를 얻고자 하지만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트럼프는 4년하고 말 사람이거든. 또는 뭐 재선이 된다고 해도 4년밖에 더 보장이 안 되고 실무진들 있잖아요. 수십 년간 그 일을 해온 실무진들 입장에서는 그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니까요. 어떻게 재선이 돼가지고 한 4년이 더 그 임기가 보장된다면 뺄지 모르겠는데 지금 국방부나 국무부나 군산 쪽에 유지되고 있는 미국의 어떤 그 좌파들, 매파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트럼프가 빼라고 해도 무슨 핑계를 대서든 안 빼고 버티고 있단 말이에요. 유럽도 그런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 주한미군 감축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트럼프가 재집권에 성공 못한다고 하면 그럴 가능성은 없어져요. 네. 우리나라에 지금 주둔하고 있는 미군이 28,500명 수준이거든요. 실제로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국방수권법에 지난 연말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거 트럼프 대통령도 주한미군 감축은 못하는 걸로. 네. 현실적으로는 법적으로 못하게끔 돼 있죠. 네. 줄일 수가 없게끔 돼 있는데 트럼프가 법대로 하는 인간은 아니니까 그건 뭐 트럼프가 대선되고 나는 어떻게 변화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유럽 안에서도 지금 그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안들이 복잡해 보이지만 오로지 하나 무기하고 석유는 미국제를 써라라는 트럼프의 요구의 압박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